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도교와 풍수지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고려 시대는 이제 그 유교와 불교 외에도 도교와 풍수지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끼친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단 차원은 성립되지 않았고 신앙 차원에서 들어왔죠. 그래갖고 여러 상신들을 이제 신격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왕신, 토지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뭐 구효당 이런 것도 있고요. 나라에서는 이제 그 도관을 이제 설치하고 도사를 이제 뭐냐면 임명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풍수지휘사상 성행을 볼게요. 풍수지휘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풍수는 우리나라 풍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비기류의 특징이 있어. 비기. 그래갖고 예언사상의 어떤 특징이 있어갖고 그 이걸 풍수 도참이라고 하죠. 대표 중에 서경길지설, 뭐 남경길지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사상 인위적으로 이제 지기를 조절해가지고 어떤 땅에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지기를 조절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풍수는 예전에도 한번 지휘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양태풍수하고 그 다음에 음태풍수가 이제 그 관련된 게 있죠. 양태풍수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이제 집자리 아니면 어떤 그 도성 같은 것들 도성의 위치를 정할 때 이런 것들은 양태풍수라고 하고요. 음태풍수는 풍수 중에 뭐냐면 좀 약간 이제 미신적인 경향이 좀 강한 그 풍수인데 이 음태풍수는 뭐냐면 산송 그러니까 이제 묘자리와 관련된 거죠. 묘자리. 그래서 이 묘자리 논쟁이 산송 논쟁이라고 있는데 이 음태풍수는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산송 논쟁도 많이 나고 소송도 서로 제기하고 등등 있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 풍수지휘서는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이런 시기부터 이제 발달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풍수는 중국 풍수죠. 근데 중국 풍수 이전에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자연지리를 이용한 그 풍수가 발달됐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던 배산민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산에는 여기 보면 이게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강이 있고 여기 이제 집을 짓는 배산민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과학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원래 풍수지휘란 땅의 만물을 하생하는 생활력이 있으므로 땅의 활력, 그 땅의 활력이라는 건 직이죠. 직이 여에 따라 국가나 국토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상책인데, 자, 이 풍수지휘 사상을 이제 는 예전부터 들어왔었어. 중국 풍수는. 그래서 뭐 그 중대부터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널리 확산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은 도손이죠. 도손은 여러분들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뭘로 유명하죠? 이 도손 비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성종 승려인데 이 사람이 이제 풍수시설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때 기록이라는 건 고조사나 고조사 저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도손 비기는 고조 시대까지만 존재하고 있다가 조선 초에 이제 태종 시대 때 비기주는 다 없애라고 해갖고 그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에 의하면 왕이 오는 걸 예언하고 그리고 왕건의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비기나 답사가 같은 것들 남겼어요. 그래서 국토공간에 대한 경험적 풍수이도를 제시해서 한반도 산천의 형세를 유기적으로 파겠다. 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외에 그런 풍수사상가는 없었냐? 신라 말기 때. 물론 여러 명의 풍수사상가도 있었고, 이 풍수사상가들이 또 뭐냐면, 나름대로, 뭐, 건원이 그 왕이 오를 것이다. 왕이 오를 것이다. 나름대로 예언했죠. 물론 나중에 맞진 않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조가 건국되면서 기록에서 깔끔히 사라졌죠. 그래서 풍수사상은 특징이 뭐냐면, 좀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층에 맞는 풍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풍수들은 제거시키는 배타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것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조선에 의해 체계된 풍수 사상은 그 개경을 국도로 이제 사는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이 국가 경영에 크게 참조했는데 대표적인 게 훈요 10조에서 그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조선을 언급하면서 사찰을 세울 때는 꼭 지정된 곳에서 사찰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그 서경을 이제 뭐냐면 네 달에 세 달에 한 번씩은 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원의 창건은 조선의 견해에 따라 지세를 살펴 세우는 거. 그래서 서경의 풍수 설명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그 이제 고려의 이제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데 큰 미친 영향이 대단하죠. 그래도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경기지설 제시할 때 김희재가 그 김희재가 이제 남경기지설 입증한 근거로 된 게 뭐냐면 도손이 주장했던 풍수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풍수지에서는 되게 양태풍수하고 무슨 풍수가 있죠? 음태풍수가 있어. 그래서 양태풍수는 인간이 현세에 살기 좋은 곳을 택하는 주로 이제 거주지나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궁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음태풍수는 롯자리와 관련된 거야. 이게 조선 후기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성 논쟁의 대표적인 것이죠. 자, 풍수지에서 집약해 놓은 지휘서도 많이 이제 간행됐는데 뭐 삼한의 해토기, 송황 명당기, 조선 답사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종 때는 이제 해동비록이라는 비록이라는 책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런 책들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예, 이런 책들은 뭐냐면 후대에 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비기준해갖고 다 없애버린 거야. 자, 그 다음 과거 시험에는 비록 작업에 속하지만 지리업이라는 풍수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이 이제 만든 전시가, 요때 문종이 만든 전시가는 무적 경경 전시가 때는 별사가 전시라는 게 있어. 별사가 전시. 그래서 풍수지가에게 국가에 공식적으로 이제 토지를 줬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풍수지휘 사상의 기초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전에도 언급했던 지덕세양설. 이 지덕세양설인데 이걸 또 지기세양설이라고 또 해요. 자, 예전에 한번 말했죠. 지기세양설이라는 거는 지덕세양설이라는 거는 땅의 지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운이 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쇠했던 기운이 되살린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수도 개성이 지기가 약하기 때문에 수를 옮겨야 된다. 그 논리의 어떤 근거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경과 남경이죠. 그래서 이제 서경기지설, 남경기지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밑에 있어요. 자, 얘들 이제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정종 때 대표적인 난이 뭐죠? 왕규의 난이죠. 그래서 왕규의 난을 이제 진압하고 서경을 천도하려고요. 그때 이제 서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왕신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왕십년가 이제 뭐냐면 손을 잡고 옮기려고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궁궐도 만들고 도성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냐면 정종이 금방 죽어.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자 하여튼 그때는 많은 서경기지설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핑계대 가지고 뭐야 개경이 이제 뭐냐면 호적세 때 강하니까 이 서경을 옮겨서 왕권을 가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거는 정근대 시대 때의 그 뭐냐면 조선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형상들이에요.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항상 그게 순수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고 되게 이 정치적 의도는 뭐냐면 그걸 주도했던 왕들이 왕권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자, 국조부터 중시해서 서경은 수도가 되진 않았지만 역대 국왕이 늘 중시했던 땅이고요. 문종 때는 또 한양이 좋은 땅이다. 라는 한양 명당설이 있죠. 한양 명당설 이제 뭐냐면 남경기지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이거예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한강 연안의 중부지방이 정치 경제에 성장하여 한양 총도설이 나오게 된 것도 보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문종 때는 지금의 서울을 남경으로 이렇게 승격시켰다. 그래서 그 숙종 초에는
당시 음양가였던 김희재. 이 사람 이름 외워둬야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난경을 세워서 국왕이 숭례가 머물면 국가사직이 크게 융성할 그 주장을 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네, 중요하죠. 자, 자료 9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뿌쌤사를 보면 웬만한 기출사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 공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한글 사료 내용만 좀 알면 웬만한 한문 사료는 그냥 커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보죠. 김희재에 대한 사람이 나와요. 김희재는 이제 숙종 때 원년 위승동정이라는 이제 것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뭐 도선 비기를 많이 이제 신봉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도선 얘기를 제대로 얘기하는데, 자, 도선기에 이르기를 고려 땅에 상경이 있으니 송악은 중경이고 목묘양은 난경이 되고 평양은 서경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12월부터 4개월은 중경에 머물고 3월부터 4개월은 난경에 머물며 7월부터 4개월은 서경에 머물며 36개 조공이 바칠 것이다. 요 내용이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도 많이 듣던 말이죠. 여기까지는. 요거 반영된 것이 훈유십조에도 나오죠. 훈유십조에도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 36개국이 조공을 바칠 것이다. 요것도 누가 인용을 했죠? 나중에? 묘총이, 이 말을 인용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난경이 아니라 이제 서경에 도읍을 할 경우에는 36개국이 조공을 바칠 거고, 금나라가 알아서 항복할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조선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예, 그래서 뭐 답사가 얘기도 쭉 하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인물이 후대 고려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사료 좀 내용을 파악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사료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앞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이 김희재가 이제 난경에 도읍을 할 거다 주장을 하니까 숙종이 그냥 난경 개천 도감을 설치했어. 참고로 도감이라는 자가 붙으면 임시 어떤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자, 하여튼 그 난경을 후보지로 몰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숙종이 이제 숙종 옮기려고 했던 것도 숙종이 그 당시 문벌귀족이 많았던 개경보다는 좀 더 이제 가깝던 그 없는 난경을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했지만 결국엔 잘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서가 연관됐던 가장 큰 사건은 모총이 주장한 서격천도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풍수는 개성상 주위의 산이 조밀하게 둘러싸인 장풍의 국면인데 반해서 평양은 대동강이 큰 강이면 특수다. 이런 논리를 내면서 이제 이자기는 난으로 개경 궁궐이 전소되었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며 대외적인 금이 요와 송을 토벌하고 고려를 위험하고 있다. 자, 이를 구시해서 모총이 서경천도를 주장했죠. 그래갖고 요것도 예전에 한번 언급됐었어. 이 묘총의 주장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각자 보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모총의 청도동은 문벌귀족들 반발로 해서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 모총의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진압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수지리서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 풍수는 뭐와 연결된다고 했죠? 도참사상, 예언사상과 연결돼가지고 이것이 항상 이제 뭐냐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표출돼요. 그리고 또 정치사회가 혼란할 때 좀 나타나죠. 네, 이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집권기 때는 또 망시의 영기궁궐로서 삼소공을 이제 경영하게 됐다. 자, 영기궁궐로서 삼소공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후에 조선시대도 보이는데, 조선시대 법궁가 있고, 뭐냐면, 이궁이 있어요. 네, 법궁은 이제 뭐냐면 항상 제1궁궐, 왕이 머물러 있는 궁궐이고, 이궁은 제2궁궐이죠. 그래서 왕이, 뭐냐면, 잠시, 거처하는 궁궐, 뭐, 여러 가지 화재가 나거나,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거나, 그럴 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한 곳에 거주하면 같은 공간이라도 직위가 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거처를 계속 왔다 갔다 옮겨줘야 돼.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이제 법궁은, 조선전기 때는 뭐였어요? 경복궁이었죠. 이궁은 어디예요? 창덕,
창경궁이었죠. 자, 고려 후기 때는 어디예요? 창덕, 창경궁이 이궁 법궁이었고, 그다음 이궁은 이제 어디냐면 그 경희국이 있었어. 그래서 두 개의 군걸 체제를 유지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기록에는 잘 안 나왔지만 그 고려 시대도 세 곳의 궁궐을 뒀어요. 개경안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뭐와 관련돼 있다? 직위세왕설과 관련돼 있어요. 왕이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왔다 갔다 해라. 그래야 직위가 보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고려시대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풍수지리는 고려 말에 거센 비판을 받게 돼요. 특히 이제 누가 주도할 때 성리학자들이 비판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풍수에 대해서 지리설에 근거했던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비판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식들이 이제 뭐냐면 확산이 나가요. 그러면서 풍수 지리설의 영향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양을 이제 수도 정할 때 우리가 예전부터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뭐냐면 그 한양이 이제 수도를 정할 때 한양 명당설, 뭐 남경귀지설 그래서 우리가 풍수사상에 입각해서 결정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어. 근데 막상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풍수사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거야. 유교적 어떤 지휘관, 이 뿌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양을 정할 때는 한양의 위치가 어디예요? 중앙에 있죠, 딱. 거기에다가 그 정근대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세 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강이 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한강이 있었고, 그 당시 또 경기나 그런 일대가 곡창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의 입장일 때는 경제적 기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수도하기도 되게 방어하기도 좋아. 그 앞에는 한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잖아. 배삼인수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정한 것이 무슨 남경귀지설이니 한양 명당설이니 그런 것 때문에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과서라든지 푸셈에서도 그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한번 받고 다음 장 넘어가서 자, 다음 장에 팔만대장경이에요. 대장경. 대장경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따로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한 6년? 6, 7년 정도 됐으니까. 자, 대장경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경, 율, 논이에요. 이거 3장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요. 율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보통 교단의 어떤 질서를 잡는 계율이죠. 계율. 논은 뭐냐면 경과 뭐냐면 그 경하고 율에 대한 뭐죠? 해석, 주석을 얘기해요. 불교 경저, 교단의 계율, 경과 율의 논은 해석, 주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걸 이제 또 합쳐서 이제 뭐냐면 교장이라고 하죠. 교장. 이거에 대한 또 주석을 교장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대장경하고 있고 대장경을 만든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예요? 그만큼 불교의 수준이 높다 이런 것들 반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장경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만들었다 해서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 이걸 별칭을 팔만대장경 하죠. 초조대장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거단 침입을 위해서 침입 때 그 당시 부처님의 힘을 통해 거단을 물리치고자 만들었고 나중에 몽고족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불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판본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인쇄본 중에 일부가 좀 남아있어요. 그걸 더 증강시킨 게 뭐냐면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최후 정권의 어떤 지원을 받아갖고 그걸 이제 정신승리로 그 몽고족들을 뭐냐면 극대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대장경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 문화와 인쇄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팔만대장경은 몽고 침략이 있었던 고종 때 이제 조성됐고, 고종 때는 누구 치하죠? 최씨 무인 정권 때죠. 그래서 이보다 앞서서 이제 대장경이 이제 주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현종 2년에 건한의 성종이 침입해서 개경을 함락하니까 현종이 남방으로 갔어요. 그 나주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불력을 빌어서 외침을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각성했다. 이거 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되는데 이걸 초조대장경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면 이때 이제 대장경을 만들 때 누구의 대장경도 이제 많이 만들면 송나라 때 건한의 대장경, 이것도 많이 참고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고로 건한하면 되게 무식한 걸로 이제 있는데, 건한도 중국에서 볼 때 불교사가 되게 발달됐어. 그래서 건한도 스스로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대장경에 또 영향을 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조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이 대장경은 그 6초역을 다 됐으며, 그래서 이제 개국사, 흥왕사, 기법사 이렇게 나눠 봉헌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불타 없어졌어요? 대구 부인사 옮겼다가 몽고의 공격을 받고 뭐냐면 불타 없어졌죠. 자, 초조대장경이 완간된 얼마 뒤에 대각국사 위천을 중심으로 속장경이 만들었는데, 이 속장경은 원래 엄밀히 말하면 장경이라고 붙일 수는 없어요. 경이라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교장이라고 하죠,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속장경은 경율론의 3장이 아니라 그 경율론의 주석을 또 다는, 주석을 이게 단 걸 뭐냐면 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은 논이고 그 논에다가 또 뭐냐면 주석을 다는 걸 소라고 해요. 자, 이걸 모아가지고 간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의천이죠. 그 의천이 이제 송나라, 요나라, 일본까지 가서 여러 불서를 모아서 그걸 목록을 만들었어. 이거 예전에 한번 외워둬요. 신편, 재정, 재종, 교장, 총력. 외워두세요. 네, 되게 유명한 거예요. 풀네임 쓰다고 나올 수가 있어. 그냥 알고는 있는데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써요. 저도 쓰라고 못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암기를 해두셔야 돼. 저는 시험을 안 보죠. 여러분은 시험을 보는 거고.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뒤에는 팔만대장경을 볼게요. 자, 팔만대장경은 부인사에 보관됐던 초조대장경이 없어지니까 몽골 침입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의 조성이 됐고, 그게 이제 고종 때 조성이 된 거죠.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대장경 조판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강화도에는 대장도감을 써요. 예. 그래서 이 대장도감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총괄하는 부서고, 그 이제 실제 업무들은 이제 뭐냐면 분사 대장도감에서 이제 하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진주의 남해와 경주에서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진행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경판의 최종 교정을 거쳐서 오류건판을 수정 보완하고 다시 판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뭐 판본도 있죠. 북송본, 건한본, 그 다음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교정을 보면서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제 추가하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것이 뭐냐면 그 팔만대장경이죠. 자, 팔만대장경은 그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로 옮겨지냐면 해인사로 이제 봉안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 이제 뭐냐면 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강화도에 올려 있다가 지금 해인사로 이제 조선시대 때 이관이 되는데, 그 왜 해인사로 이관되냐면 이제 그 당시 너무 바깥에 있으면 해안가에 두면 누가 약탈하겠어요. 일본 애들이 이게 되게 뭐 대장경에 뭐냐면 눈독을 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옮겼어. 내륙 지역으로. 그 해인사를 둔 거야. 예. 그래갖고 요게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장경 조판에 누가 참여했냐면 최씨 정권이 많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그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집권자는 최희의 주도 아래, 최희는 뭐 생소하다 이렇게 했는데 최희는 누구냐면 최우예요. 그래서 고려사와 고려사 저주에 최희 또는 최우라고 돼 있어. 예, 그래서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우에 의해서 했고, 그 아들 최왕이 완성됐다. 그래서 최우와 최왕이 이제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경 조성이 최씨 우인 집권자의 정권 안보 차원에 추진했다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최근 연구에는 이제 최씨 정권 역할보다는 왕의 역할을 더 높이 평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됐으며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물론 최씨 정권이 그걸 지원했긴 했지만 최씨 정권이 주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따는 건 아니죠. 자발적으로.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했어. 왜냐하면 불교는 고려는 불교 국가죠. 그러니까 불심이 뭐냐면 짙은 사람들이 많아요.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조금씩 보탠 거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보태고 그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은 오늘날만 재능 기부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모든 계층들이 참여를 했고 이건 최씨 정권이 주도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완성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다양한 계층 중에 좀 눈여볼 사람이 뭐냐면, 그 전직 관료 유시한 풍간층과 진사 동정지 소유, 그리고 향리 계층, 재향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이 되게 이제 나중에 어떤 세력들과 연결돼요? 신진사대부 세력들과 연결되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 대장경판 조성이 신분을 초월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장경의 의의가 이제 쭉 있는데, 자, 대장경의 조판에는 하엄정을 주축으로 한 교종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향을 크게 발휘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세계 문화, 불교 문화, 기독 문화 유산 있죠? 유대가 없는 큰 보배인 대장경의 조판은 고려 불교가 지닌 수준과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려의 이제 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응축돼 있고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으며 수록된 경전이 풍부하고 글자체가 아름다운 국치를 보이고 있고 그래도 우리 불교의 높은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 유산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 때 이 대장경을 일본이 달라고 했어. 쇼군 뭐냐면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세종 때인데 원래 주려고 했다가 이게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줬죠. 그 이유가 뭐냐 대장경이 중요해서 안 준 게 아니라 이걸 줘버리면 일본이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가지고 있다가 적절히 외교 카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줘버린 거야. 예, 다만 이제 대장경에 대한 바탕으로 인쇄본은 줬죠. 그래서 조선 초기의 수출품 중에 대장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무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쇼군은 그 인쇄본을 받고 그 여러 밑에 있는 이제 가신들에게 나눠주면서 사찰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의 권위를 올릴 수 있겠죠. 후에 이제 고려 대장경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도 대장경을 만들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거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밑에 있는 사료도 이제 중요한 사료죠. 예. 이것도 한번 다 이제 보시고 눈으로 좀 발라두시고요. 자, 그다음 장어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이게 읽는 시간이 좀 걸리네. 자, 성리학을 보자. 고려 후기 때 성리학. 성리학은 종전의 한당 유학의 어떤 홍학적 유학과 좀 다르죠. 이 유학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철학적 세계관. 그러니까 형이삭적인 어떤 세계관이 있어. 단순히 작구에 대한 문구 해석이 아니라 주석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형이삭적 세계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던 이와 기 이런 것도 있죠. 나름대로 우주론, 본체론 이런 것도 있고 성리학은 또 형이삭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이제 또 합리화시켜줘요. 명분론도 합리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관계도 합리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성리학은 또 뭐의 문제를 또 다루죠? 심성 문제, 인간의 심성 문제를 또 달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성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중국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지만 중국의 성리학보다 더 뛰어난 건 이 심성론과 부르는 데서는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왕 이 논쟁들도 사단 칠정 논쟁들도 다 심성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상당히 강조를 했죠.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송대 성리학의 어떤 특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사와 관련된 건데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지만 이 성리학은 주자학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주자학이라고 일치해가지고 봤는데 엄밀히 하면 주자학은 성리학의 일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개념이고 이건 작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성리학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있어.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자학이고, 그리고 주자는 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 많지만 그 성리학자 그 오직 한 사람이 주자학자는 아니에요. 주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성리학을 송대도 발전됐고, 송대부터 남송까지 쭉 발전됐고, 이학, 송학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이유와 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된 것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되거든. 자, 원대 성리학을 보면 자, 원래 원나라는 몽고족이 세웠기 때문에 성리학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죠? 근데 쿠빌라이 칸 때부터 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허영을 성리학을 간학화시켰어요. 국가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 허영의 성리학은 앞에 주자가 말하는 성리학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쿠빌라이 칸의 우대를 받아서 뭐냐면 여러 가지 거술도 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 때 이제 성리학을 간학화시켜주는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원나라 인종 때 과거 시험에 주자 성리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성리학이 보급이 돼. 그래서 허영에 의해서 간학화된 원대 성리학은 성리학 여러 계열 가운데 주자학을 중심으로 했으며 국리보다는 거금을 통해 수기에 앞서서 실존적 유지치는 매우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학에서 나왔지만 하나에 걸려져 나와가지고 한 팔을 이룬 게 허영의 성리학을 보는데, 근데 약간 주자학까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도 나왔지만 주자의 성리학은 뭘 강조하죠? 거경과 뭐냐면 국리를 동시에 강조하죠. 근데 거기는 허영의 성리학은 주자의 성리학은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어디에 강조하고 있다? 거경을 강조하고 있어. 국리보다는 거경을 이제 강조하고 거경을 통해서 마음의 수양을 강조했죠. 그래서 윤리적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반면에 사변적 형이상적 측면이 약하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국리를 강조하면 뭐냐면 거경국리라는 말을 일단 설명해. 거경은 뭐예요? 먼저 배우려면 마음의 태도가 갖춰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수기와 관련됐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태도가 돼 있어야 돼요. 태도가 하려면 당연히 마음의 자세가 똑바로져야 되겠죠. 수기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는 게 국리야.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는데 문제는 사물의 이치를 너무 깨닫다 보면 이게 점점 뭐예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형이상적이고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와 기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와 기의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이는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데 기의 차별 때문에 이제 형태가 달라진다. 그럼 오랑캐하고 한족의 차이는 왜 나타나냐? 한족이나 오랑캐는 다 이가 내재되어 있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기의 차별 때문에 이가 잘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런 걸 논의하는.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사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화 사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족 입장에서 이건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주자학 중에서도 거기 여러 파 중에 갈려진 나무 중에 허영의 파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거야. 거경을 강조하거든. 국리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소학이나 주자가 이런 것들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고려시대 때 말기 때 들어온 그 성리학은 이 주자의 어떤 정통적 성리학이 아니라 주자에서 좀 아주 이단적인 허영의 성리학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자 성리학이 이제 들어온 것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 때 가서야 주자학이 간학화돼요. 허영이 아니라 그때 들어온 거야. 명나라 초기 때 들어온 거야.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참고로 그 명나라 때는 주자학을 간학했죠. 성리학을 간학한 게 아니야. 성리학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주자학은 뭐냐면 주자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주자의 성리 중에 정통 주자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원대의 좀 아주인, 주자의 아주인 허영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성리학의 전례 보죠. 자, 우리나라에서 송에서 발전한 성리학이 처음 전례된 건 인종 전후로부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리학은 이제 주자 성리학보다는 좀 북송 시대 때 했던 이학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의 뭐 그 여러 가지 제명, 그러니까 기숙사의 명 중에 솔성, 성명, 대종 이런 것들은 성리학자들이 중요신 중용의 용어에서 나오죠. 자, 참고로 이제 보통 중용은 어디에 속하죠? 사서에 속하죠.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원래 대학과 중용은 그 독립된 책은 아니라 별도로 뭐냐면 그 얘기에 있는 편이었어. 근데 나중에 주자가 따로 떼갖고 거기에 줄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죠. 책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성리학이 우리가 주자 성리학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런 송학이나 이학이라고 하는 그런 성리학들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고려 후기 때인데, 안양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충녕왕 때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백이정, 건부에 의해서 성리학이 확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원나라 갔던 고려인들, 사신들을 통해서 성리학이 또 확산되죠. 그 다음 성리학의 이제 확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망건당 설치하고 관련됐어요. 망건당. 이건 좀 외워두셔야죠. 요 망건당은 누가 만들었냐면, 충성왕이 만들었어. 충성왕이 이제 그 항상 대도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고려보다는 대도를 더 좋아했죠. 그래서 거기 있어가지고, 퇴임 후에 그 망건의 책을 만들었다. 망건의 책을 보관한 곳이다 해갖고 망건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와서 원나라 그 성리학자들이 와갖고 교류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충성을 모셨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재현이죠. 그 이재현이 거기에 고조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그 밑에 언급되어 있는 원나라 문사들과 뭐냐면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성리학 고급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건당하고 이재현의 하락 요거 초점 맞춰서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자, 성리학이 이제 체계화되고, 이제 간학화되고, 학문화된 것은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색이야, 이색. 이색. 그래서 그 이색의 거의 제자들이죠. 고유의 급진계합파들, 온건계합파들이, 정몽주나, 그다음 정도전 등등. 물론 정도전은 이제 예전에 스승권하는 이색을 막 어떻게 죽이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그 이색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민왕 때 성균관을 중수하죠. 이 성균관은 뭐만 공부하는, 오직 뭐죠? 성리학만 공부하는 거야, 성리학. 그러니까 주자. 그러니까 여기 주자보다는 성리학이 낫겠네요. 예, 성리학만 공부하는 곳이다. 예전에 이제 국자관과 좀 다른 곳이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알려져 있던 뭐, 김구영, 정몽주, 박상충, 박이중, 뭐 이승희,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무왕 때 사서가 과거 과목에 채택된 건 성리학 보급의 중요한 계기였다. 그래서 그 사서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에서 강조되고 거기에 사서에 주를 갖다 붙인 사람이 누구죠? 주자죠. 예. 그래서 이게 사서 집주라고 하죠. 그래서 사수 집주를 통해 성리학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과거 과목으로 사서를 택한 건 성리학이 뿌리내는데 일조했다. 자, 고려의 성리학은 원의 수도를 통해 전래되었지만 당시인들에게 이에 머물지 않고 성리학의 원료인 남성 성리학에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 충수강 원년에는 충수강 때 여러 서적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갖고 남방의 신유학이 또 알려졌다. 그래서 허영의 성리학이 처음 들어왔지만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때는 이제 주자의 성리학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자의 정통 성리학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 수업과 개혁 정치를 보면 성리학을 교양으로 한 신진 사유들은 중앙에 진출하면서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불교 개혁 내지 혁파를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충성왕 때의 개혁 정치를 시도했으며 특히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치도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죠. 충무왕 때. 그래서 이제 있고 전민 변종도감을 세워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한 무렵 성리학을 수용한 사유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그때 때는 정책을 견인하기도 했으며 직접 개혁 정치에 참여하기도 했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요. 고려 말 신흥유신의 견해와 주장은 정치적 갈등과 관련해 두 개의 계통이 나눠진다. 요때 신흥유신은 그 예전에는 이제 신진 사대부라고 했어. 교과서는 아직까지는
사대부라는 명칭을 쓰죠. 신진사대부. 근데 이제 신진사대부의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충무공 이전과 충무공 이후의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충무공 이후부터 그러니까 성리학을 수용하고 그다음 강남동법을 수용한 이 중소지휘층에 해서 개혁적이고 그다음 반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흥유신하고 따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책에서는 신흥유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자, 하여튼 두 갈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이 두 갈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전 해결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견해체가 있는데 현존 하는 사전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생긴 폐단만 제거해준 주장. 그래서 이제 그 사전상의 분쟁이나 농민 수출 가중을 개선하는 이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사전의 문제들만 해결한다. 전시가 체제를 인정하고 그 사전의 문제점만 해결하자. 이런 사람들 무슨 개혁파라고 하죠? 온건개혁파.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색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나가서 아예 사전을 폐지하자. 그 사전을 재분배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이제 것을 이제 사전 개혁론이라고 하고 이거 사전 개선론이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 했죠. 이거는 급진개혁파죠. 그래서 정도전이나 조존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려 왕조의 이제 타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비판 문제도 또 연결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전 개선론자들 구법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법당은 예전에 고려시대 때의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하자. 그래서 현실 인정하는 가운데 하자. 그런 사람들은 고려 왕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불교 논리보다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근데 사전 개혁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신법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고조 왕조의 어떤 구법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신법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고조 왕조보다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조선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불교 문제에 대해서 더 논리 자체를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갖고 있는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을 이세 구법당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정도전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불교 문제에서도 배불론하고 촛불론은 좀 달라요. 배불론은 좀 뭐냐면 그 배제하자는 거죠. 어떤 불교의 사회적 기능은 인정하지만 그 뭐냐면 불교의 경제나 사회경제 폐단 그 폐단을 개선하자는 거고 그런데 이에 촛불론은 이 불교는 오랑캐 종교이기 때문에 아예 도지 자체도 썩어 빠졌다. 불교를 말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정도전이죠. 그래서 고조사나 고조사 저조에 보면 고조 후기 때 맨날 하는 소리가 그 공민왕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우왕 차왕 공양왕들이 불교 행사를 하면 막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아져요. 예. 그리고 조선 초기 때도 그 이성계 중심에서 고조 불교 중심으로 했잖아요. 맨날 비판하고 있고. 예. 근데 불교는 또 버릴 수가 없는 게 유교는 현실 문제는 관심 있죠. 현실 문제. 내세는 별로 관심이 없어. 죽은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죽은 후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선시대 때도 성리학이 국가 차원 이념이었지만 불교는 걔도 나와요. 왜냐면 그게 상당히 죽은 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왕실 차원에서 개인 왕이나 왕 개인이나 왕실 차원에서는 또 불교를 또 숭배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사원전도 존재하고 물론 그 규모가 적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잠깐만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불론을 보죠.
자, 원래 이제 초창기 때는 고조시대는 유학과 불교가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교는 이제 주로 정치적 논리로 사용하고 불교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수신 지분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사후세계 종교 문제 이게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유교와 불교 상당히 조화를 이뤘다. 그리고 그 당시 유학자나 승려들이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그 교류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학문도 서로 겸학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유불 경합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불교 패단의 비판을 좀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불교와 이제 충돌하게 돼. 왜냐하면 한당유학은 이와 기다는 사상이 없죠. 어떤 세계관이 없었어. 형이사학적인 내용이 없었고요. 근데 유교인 성리학은 나름대로 형이사학적이고 세계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세계관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급진개파는 불교를 계속 놔두고는 불교 논리 자체를 놔두고는 도저히 조선이라는 왕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 종전의 어떤 건문세력들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 대표적인 게 불교에 보면 없어지는 게 있죠. 건문세력은 건문세력 태어난 게 뭐예요? 얘네들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건문세력을 태어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세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생애에 뭐냐면 건문세력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금의 건문세력들을 그냥 비판하고 까내려가지고 제거할 수도 없는 거지. 다 정당하잖아. 다 누구 탓이야? 이건 개인 탓이야. 지가 못나서 전 세계 못 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 구조적인 어떤 개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급진개파들이 이걸 어떤 불교 논리 까고 없애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성리하고 다시 세팅하려고 했던 게 그 이유예요. 예. 자, 그럼 하여튼 보면 자, 유교와 불교의 공전, 유교와 불교의 교류는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불교 자체가 썩어 빠졌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경제적 병폐를 개선을 하게 되냐, 이게 현실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배불론이 이제 했는데 배불론이 이제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냥 불교의 폐단만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척박자였고 불교를 교리 자체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도 뭐 그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게 좀 보면 각자 보시고 여기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 중에 쭉 뒤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앙양이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등등등 세단 사람이 쭉 있고 그냥 쭉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예.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척불론의 전개죠. 척불론의 전개.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걸 논리 까는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건근부터 볼게요. 건근. 자, 건근은 성리학의 세계관의 기초야.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론을 비판했다. 성리학의 이는 자연과 인간을 간통한 보편적 원리를 전제로 해서 현실적인 객관적 세계를 인정하는 데 반해서 불교는 객관세가 그 원리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에서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에 궁구하지 않는 제 마음만 갈고 닦으면 그 작용의 마음에 맡김으로써 이치에 무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성정이죠. 선종은 모든 걸 다 뭐에 인식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어떻게 따라서 세상에 달려 보인다. 일종의 정신승리라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게 객관화시킬 수 없고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고 그 현상 속에 있는 보편적인 어떤 법칙 원리를 무시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다음 또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 불교는 인간의 윤리를 끊어 없애 천지에 태어나 스스로 천지의 의리를 어기고 부모에게서 태어나 스스로 그 부모에 대한 제사를 끊어버리는 호평했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자비저신 복종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였고 승려들의 세속적 명리를 촉탁하는 모습을 동경하기도 하는 등 긍정론과 부정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건근은 척불론자지만 물론 교리까지만 약간의 뭐예요?
그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양왕 때부터 해갖고 상소가 빗발치죠. 예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조사나 고조사 조에 보면 공양왕이 불교 행사할 때마다 계속 뭐 정도정, 정총, 은사들이 막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요. 상소 목록에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공양왕의 숭고를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정도전이 조선 태조 때 불시작변이라는 책을 썼어. 이 불시작변도 이제 거의 비하한 내용이죠. 불시는 뭐예요? 부처님의 뭐냐면 불시는 부처님, 작변은 작손 그 논리들을 깐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시라고 갖다 붙인 것도 좀 뭐냐면 약간 따지는 투죠. 예, 자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불시 작변에 관련된 척불론 중에 아마 척불론의 극단이 그 정도전일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깐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많아요. 그래서 윤회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야. 윤회선 왜 비판하냐? 자, 지금 현재 모든 생명체가 만이라고 봐요. 그 만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세계의 그 다음 미래의 이제 생명체도 뭐예요? 만이 계속되어 있죠.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지금 생명체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만이는데 그들이 또 다른 생에 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해서 그럼 만을 국발하냐? 그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왔냐는 거지. 12,000, 13,000, 14,000, 2, 3,000은 어디서 났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정도전은 불교의 내세관도 까요. 어떤 식으로 까냐면 유교 같은 경우에는 죽은 후에 신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 혼이. 근데 이 혼이 몇 대 만에 소멸되죠? 5대 만에 소멸돼요. 그래도 5대까지, 그러니까 4대 만에 소멸되죠? 그래서 4대까지만 제사를 지냈잖아. 근데 불교는 혼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죽은 후에 극락가고 뭐, 근데 어떻게 이게 윤회가 되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뭐 귀신도 그 사방천지 다 있을 건데 귀신이 많으면 어떻게 살겠냐? 너무 귀신이 너무 많다. 사후세계. 그래서 이런 걸 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까.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하여튼 그 관련된 사료가 이제 자료 8번, 9번, 10번 있는데 각자 읽어보세요.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여기 깠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불교 측의 반응이죠.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때 불교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그 마지막 문제を보면 조선 건국 이후에 성리학이 정치 사회적 기본 이념이 정착되면서 불교계도 이제는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상황에서 자력 유지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왕실 불교 외에는 지원을 못 받아.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승려를 배출한 속인 가문들의 위치가 크게 하락됐고 승려들의 사회적 처지도 뭐죠? 낮아졌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 수준 또한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조선시대 승려들은 볼만한 사람이 없어요. 임진할 때 좀 활동한 거 외에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안 봐도 돼요. 고려시대와 이제 그 고대시대만 보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잠깐 볼게요. 자료 2번. 자, 일단 이 자료 2번을 왜 보라고 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조계 중에 그 2대 조사, 그 진우대 제자 있죠. 해심이 뭘 주장했죠? 유불일체소를 주장했죠. 그래서 이 해심이 원래는 유학자였는데 나중에 불교 승려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 유부를 겸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료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나는 누구죠? 여기에는 나는 해심이에요. 나는 옛날 공에 문화에 있었고 공은 우리의 사중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옛날 공의 문화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공은 아마 제 유학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공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공자 그 밑에 제자나 하여튼 그 공자를 받드는 유학자나 공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건 예전에 나는 공자 문화가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유교를 배웠던 유학자였고 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같이 하는 불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이제 공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그 이름만 생각한다면 불교와 유교가 아주 다르지만 그 실제로 하면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 뜻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반적인 얘기를 보면 불교나 유교는 돈을 숭배하는 거다. 돈을. 근데 불교의 돈은 큰 도두고 그리고 지주고 주주고 유교의 돈은 작은 도다. 그리고 지주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유교보다 불교가 더 큰 돈을 숭배하는 거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각자 보시면 이렇게 쭉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좀 읽는 시간이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자료 8번하고 9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있죠. 요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좀 읽어보세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자, 정도전이 불교 교리를 이제 하나씩 깨는 거야. 그 윤회설도 깨고 뭐 그렇게 음양 오행설도 깨고 그 등등등 불교의 심성론도 깨고 이렇게 있죠. 특히 자료 10번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심성론을 깼거든요. 근데 요게 예전에 한번 관련된 시험문이 나왔어요. 기출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자, 목면과 하약이 있는데 목면은 여러분들 목화죠, 목화. 네. 그래서 목화인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약간 공부할 때 필요한데 대개 보면 이제 견직물, 모직물, 그다음 견직모직, 그다음에 연포 등등 있어. 그다음에 마포 뭐 마직물 해갖고 네. 3배라고 되죠, 3배. 그래서 면포, 면직물 이렇게 했는데 견직물은 뭐와 관련된 거지? 이거 비단이죠, 비단. 비단은 뭘로 만들어? 누에가 뽑아낸 실로 만드는 거죠. 예. 그 다음 모직물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양모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 엮어가지고 만든 게 그 모직물인데 주로 유럽에서 많이 만들죠. 유럽에서. 그 다음 면직물은 묘카의 실을 뽑아서 만든 게 면직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포 3배는 그 대마 있죠. 그걸 이제 빻아가지고 만든 것이 대마 잎을 그 줄기 있죠. 그걸 만든 것이 뭐냐면 3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귀족들은 견직물 입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 입었냐면 3배를 입었어. 그리고 면포는 나중에 들어온 거야. 나중에. 그러면 목화는 원래는 어디에서 한 인도에서 들어온 거죠. 인도에 있다가 널리 확산됐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후기 때 원나라부터 목화가 들어왔다. 이게 정설인데 최근에는 삼국시대부터 들어왔다는 게 이제 바뀌어요. 도입시기는. 다만 이제 원나라 때 문희정이 그 당시 원나라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술 받아줘가지고 물레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뭐 목화의 면화에서 씨앗을 뽑아서 그러니까 면화를 뽑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웠고 널리 보급시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목화가 우리 품종이 안 맞았거든요. 기후에.
근데 그 기후에 맞는 품종들을 널리 보급했다.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널리 보급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문희정이고, 그 다음에 처음 도입 시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들어왔어요. 요즘에 유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검증됐죠. 자,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목화가 도입되면서 면직물이 일반화되면서 우리 의료 생활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의생활 변화 이것도 이제 각자 보시고 이건 안 나오겠죠. 뭐 재배와 수확, 치아 빼기와 손타기 이런 것들 그래서 면직을 만드는 그 순서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포 제작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볼 필요 있어요. 자, 하약의 전례는 되게 고려 후기 때 국민학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약은 주 원나라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하약 무기가 왜 적극적으로 그 고려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냐면 왜군을 상대하는 데 있어요. 왜군. 예. 왜냐면 왜군은 근접전에 되게 강해요. 얘네들하고 뭐 칼싸움하면 맨날 지니까 원나라 그 왜구들이 배를 그 얘네 특징이 뭐냐면 배가 상당히 계속적이거든요. 빠르게 와가지고는 배에 올라타가지고 뭐예요? 백병전하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10중8구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얘들이 이제 오기 전에 한 100m, 200m 오기 전에 하양 무기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 배를 격파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하양 무기가 발달됐죠. 외국뿐만 아니라 북방민족도 그렇죠. 그 김화병하고 보병이 상대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김화병들이 오기 전에 보병들이 밀집 대응을 해갖고 뭐 총풀을 이용해갖고 김화병을 격파시켜야 되겠죠. 예. 그런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하양 무기가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왜구 때문에 도입을 한 이유도 있죠. 근데 원나라가 이걸 제대로 알려주겠어요? 자기의 전략 그 기술인데 그 안 알려지다가 뭐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최무수의 노력으로 이 하약 제조 방법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약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 어려운 점 이렇게 쭉 있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예, 있고 그래서 고조는 최무선의 기술에 따른 하약 제조를 위해 우왕 3년에 국가기관으로서 뭘 줬냐면 하통 도감을 줬어.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하통 도감 예, 기구 명칭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하통 도감의 발족과 함께 하약과 각종 학위의 제조는 급속도로 이제 발전해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왕 4년에는 학위 발사 전문 부대는 합통 방사군을 형성했죠. 그 다음에 하포를 전선에 설치했어. 전선은 뭐예요? 싸우는 배. 그러니까 이제 해군들이 있는 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자체 수군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육군의 한 병종이었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어. 해군 조직을, 수군 조직을. 근데 고려기 때 하도 외구가 오니까 이 왜구를 육지에서 막기가 좀 힘들어. 육지를 막으려면 그 많은 병력들 다 깔아야 되잖아. 그쵸? 해안선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왜구가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막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해군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체 수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이걸 기성군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군의 이제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배에다가 뭘 탑재했냐면 하포를 탑재했어.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고려가 최초로 이 해전에 하포를 이용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육전에만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 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포를 씌워놨다가는 어떻게 대가 뒤집어져요. 이게 구조가 첨자형이죠. 그러니까 대포의 반동을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배는 뭐죠? 평저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야. 물론 기동력이 좀 떨어질 줄 몰라도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 그러니까 대포를 쏘더라도 여기에 반동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 고려시대 때 하포 대포를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그
먼 나라 그 왜구를 격파한 그 최초의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진포대전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고려 말기 때 하프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요거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하프 내용 쓰라고 나올 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름 정도 하통 도감과 최초로 그 하프를 이용해 갖고 외설 격판 진포 대첩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임진왜란 때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배의 형태가 평저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판옥선이죠. 그때 명종 때 만들었던 판옥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포를 설치해갖고 왜구들 격파할 수 있었죠. 일본 애들. 근데 일본 애들은 배에다가 하포를 거의 설치 못했어요. 아까 그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있죠. 하포를 뭐예요? 설치했다가는 배가 뒤집어져. 그래서 아무리 일본 애들이 날고 끼어도 뭐냐 금저점을 하지 못하고 저 먼 거리에서 하면 뭐예요? 금방 포를 발사해서 그 일본군을 물리쳤죠. 그래서 아무리 큰 승리라도 그러니까 막 접전이라도 대부분은 뭐냐 우리나라 사상자가 적은 게 뭐냐면 일본 애들 우리나라하고 싸우질 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격파됐어. 예. 그래서 내가 명란대첩을 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 이순신이 나가가지고 와서 대장성이 나가서 일본 애들 금저점 한다? 아예 안 돼. 일본 애들이 밥만 먹고 전국시대 때 그 칼잡이 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겨? 금저점에서. 그거는 도저히 사실과 맞지가 않는 건데 뭔가 극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고 팩트가 안 맞는 거죠. 네. 자,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보고 아이고 다음 장에 넘어가기가 힘드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다 했나요 이제? 다 했구나. 예, 간식 끝났네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한 통 넘어가죠.